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오늘부터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안 팔리는 남은 아파트를 판매하는 무순위 청약의 조건이 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청약을 하는 그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했는데, 오늘부터는 어디에 살고 있든 집이 몇 채가 있든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면세점 산업이 특히 발달한 나라인데요. 전 세계에서 면세점 매출을 국가별로 구분하면 단연 1등이 우리나라고요. 전 세계 공항들 중에 면세점 매출이 가장 많은 공항도 우리 인천공항인데, 인천공항의 면세점 사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중국 업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올리지 못해서 발생한 사실상의 손실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돈, 미수금이라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가스공사의 이 미수금 처리 방식이 또 한 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뉴스 오늘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월 28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뉴스들 중에서 중요한 것만 골라서 아주 어려운 건 빼고 또 너무 쉬운 것도 빼고, 그래서 핵심만 딱 전달해드리는 시간. MBC 양효걸 기자,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무순위 줍줍 청약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죠. 네. 양효걸 기자님,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 관련해서 무주택 거주 요건이 바로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고됐던 규제 해제이긴 한데요. 이 다주택자가 원하는 지역 어디든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진 거고요. 일단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른바 줍줍. 줍줍입니다. 예. 아파트 청약이 특별 공급이 가고 일반 공급에서는 1순위, 2순위 이렇게 받게 되고요. 예. 여기서도 계약이 안 된 물량이 있다면 이 물량에 대해서 순위 상관없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젠 뭐 통장이고 자격이고 뭐가 없는. 네, 청약 통장 필요 없고 청약 신청금도 필요 없고요. 예. 그래서 뭐 아무도 안 준 뭐 이삭 같은 미계약 물량을 줍는다고 해서 예. 줍고 또 줍고 줍줍이라고 불리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거 하려고 해도 자격이 필요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규제 지역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나왔단 말이죠. 물량이. 그러면 해당 시나 군에 살거나 그다음에 무주택자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 조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끔 보다 보면 2, 3년 전에 분양한 단지에서도 계약 취소분이 저렴한 가격에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로또 청약이 나와도 이제까지는 사실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집이 뭐 여러 채 있거나 또는 이 지역에 살지 않아도 만 19세 성인이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국 어디에 무순위 청약이 네. 다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집이 10채 있건 20채 있건 그것도 네. 괜찮다. 예, 묻지 않는 겁니다. 다만 이제 다주택이면 갖게 되는 부담은 갖겠죠, 계속. 아무래도 이제 대출 그러겠죠. 규제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러다가도 안 팔리면 이제 그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거나, 네. 지금 가져가시면 이건 양도세 안 내도 된다든가, 네. 이런 것도 나오겠죠. 네. 지금은 이제 무순위 청약까지도 안 되면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선착순으로 받아서 동호수를 원하는 대로 계약하는 선착순 분양도 하긴 하거든요. 예, 네. 추첨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뀐다는 거군요. 워낙 이제 잘 안 팔리는 게 많으니까 그럴 텐데,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집이 한 채 이상 있어서, 네. 혹은 뭐 그런 지역에 살지 않아서 관심을 못 뒀던 분들은 그래 한번 그럼 골라볼까 하는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을 공개 모집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이번 규제 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 이 규제가 생긴 게 2021년 5월인데 거의 2년 만에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하는 거고요. 일단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가 최근에 떠들썩했던 서울 강동구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일명 둔촌 재건축인데, 둔촌 주공 재건축. 네, 맞습니다. 이 다음 달 8일에 소형 평형으로 한 800가구가 무순위 청약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의 무순위 청약이 어떻게 팔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가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또 뭔가 달라지는 제도가 또 있습니까? 네, 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는 게 또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거 또 풀립니다. 그래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됐던 네. 최대 6억 원의 대출 한도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서민과 실수요자가 누구냐? 그럼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그래서 예. 주택 주택 가격도 원래는 9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제 최대 6억 원의 대출 한도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네.
6억 원까지만 대출해줬던 게 7억 원, 8억 원도 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네. 음. 또 하나의 큰 변화 중 하나가 집이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규제 지역 안에서 집을 사기 위한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예. 원래는 안 됐는데 원래는 현재 이제 규제 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담보 대출이 아예 허용이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다음 달 2일부터는 규제 지역 안에서 LTV는 30%,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청약 규제에 이어서 대출 규제도 속속 풀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서서 설명해 주신 건 뭐 디딤돌 대출 같은 정부 특혜 대출에도 집값 제한이 없어진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해주는 거야. 뭐 다주택자들은 어차피 전세 끼고 사면 네. 대출이 필요 없었던 상황이었을 텐데 네.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다 이제 미분양 물량 많이 쌓이니까 이걸 좀 해소해야 되겠다는 취지겠죠? 네, 오늘 나온 최근 수치를 보면요. 올해 1월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7만 가구를 넘어서 7만 5천 가구까지 늘었습니다. 10년 예. 만에 가장 많았고요. 또 약간 특이한 흐름이 과거에는 이제 미분양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뭐 다시 물량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지난해 5월 이후로 8개월 연속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청약 규제 완화가 특히 이 미분양 주택 해소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분양가가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공사비도 오르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너무 높은 단지의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청약 규제와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 한들 영향은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싼 건 당연히 안 살 거고 네. 가격도 비슷한데 수요가 너무 적은 건 다주택자들이라도 좀 달라붙어 보세요 네, 하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미분양 아파트 값 좀 내려가게 두지 굳이 왜 이렇게 미분양 쌓이는 걸 정부가 그렇게 터냐. 네. 그러니까 잘 안 내려가는 거 아니냐 하는 네. 분들도 있을 건데요. 네.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좀 있습니까? 네, 일단 건설업계에서도 부동산 시장 경착륙 막아야 한다면서 정부의 미분양 보증 한도 확대와 함께 이제 미분양 주택 매입 정부가 직접 좀 사들여라. 그다음에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특히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주는 것뿐만 아니라 미분양 주택을 샀을 때 취등록세까지 깎아주는 세제 정책까지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업계에서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데 이 주관 부서인 국토부에서는 이런 지원책까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는 보증 한도를 늘렸고 보증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을 살 때 취득세나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은 전혀 검토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건설사가 사실 주변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를 고수하면서 정부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는 이런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양심불량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고요. 건설업계가 먼저 할인 분양을 하고 뭐 옵션을 더 넣어주든지 아니면 판촉을 해서라도 일단 성의를 보여야 야. 그 다음에 정부가 세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서로 하고 싶은 얘기는 한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이러다가도 안 팔리면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사시는 건 취등록세 없습니다. 네.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혜택은 지금부터 사시는 건 양도세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 사시는 건 뭐 그런 걸 주면 네. 그럼 지난달에 산 것까지도 소급 적용되나요? 하면 그건 안 될 거 그것도 안 아니겠어요?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살려고 하는 분도 야 이거 혜택 나오면 사야 되겠는데 네. 하는 생각으로 주저주저 하니까 네. 이런 혜택 안 줄 거면 진짜 안 준다고 못을 박든가 앞으로. 네. 아니면 빨리 하든가 해야지 안 그러면 정책 내도 이래저래 자꾸 표류하겠어요. 네. 근데 그동안 이제 상황이 악화되면 계속해서 새로운 이제 그 해제를 내놓는 걸 이제 보여준 건데 예.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규제 계속 완화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이제 18개월 만에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이제 꼭대기에 와 있는 거 아니냐 금리 정점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은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심리는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의 금매도 이제 소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반면에 또 신중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동결이 실제 그 당시에 회의록을 보면 추가 금리 인상의 여지를 강하게 일단 남긴 데다가 지금의 규제 완화로 이제 미분양이 얼마나 소진될지는 또 알 수 없고요. 그다음에 대출 규제는 풀렸지만 여전히 대출 금리 자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제 PF 대출도 겨우 이제 고비만 넘긴 거다. 자금 회수 전망이 앞으로도 그렇게 밝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나수지 기자님이 가져오신 한국가스공사와 관련한 이야기. 네.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해외에서 가스 수입해다가
우리나라에 가스 파는 네. 유일한 독점 중간 도매 업체인데 이익이 많이 났는데도 배당을 안 했다는 주주들의 항의가 있고 네, 맞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스공사가 요금 못 올려가지고 지금 정신없을 텐데 한전 보세요. 가스공사도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있을 텐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네, 이게 한국가스공사가요. 지난해 장부상으로 보면 돈을 많이 벌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번 돈에서 인건비, 세금 다 빼고 순이익이 1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증권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번 겁니다. 근데 가스공사가 이 이익을 주주들한테 배당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주주들은 아니 배당할 줄 알고 작년에 주식을 샀는데 이거 갑자기 배당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가스공사는 그동안 손실이 난 해를 제외하고 이익이 났을 때는 항상 배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이익은 났는데 배당은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가스공사는 이게 우리 장부나 회계로만 이익이 좀 났을 뿐 실제로는 적자예요. 적자도 큰 적자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가스공사가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도 좀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계부를 적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이게 미수금이라는 항목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가 외국에서 100원의 가스를 사와서 국내에 50원에 팝니다. 그러면 손해겠네요. 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스비 많이 올리지 마라. 물가도 오르고 경제에도 부담되니까 오르지 마라라고 하니까 좀 싸게 파는 건데 예. 그러면은 50원이 손해여야 되는데 보통은 이걸 가계부에 50원 적자라고 쓰겠죠. 그런데 가스공사는 이거를 미수금이라고 적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원래는 받았어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은 돈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니까 우리는 이거 이익으로 자산으로 적어놓는다라는 겁니다. 100원에 사와서 원래 110원쯤 받는데 네. 100원에 사와서 정부가 누르라고 해서 50원밖에 못 받았지만 나머지 60원도 곧 받을 돈이니까 그냥 받았다가 치고 받았다고 치고 받았다 치고 그냥 받을 돈이라고만 적어놓고 그러면 10원 남았네. 그래서 이익이다 이렇게 적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스공사가 숫자로만 적으니 그러니까 실제로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받을 돈이라고 한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만 8조 6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장부상으로 1조 5천억 이익이다라고 해도 예. 못 받은 돈이 훨씬 더 많으니까 사실상 적자 덩어리인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이 미수금이 올해 1분기 말 되면 12조 원까지도 불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스 요금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느끼지만 이게 가스 원가 오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요금 못 올려서 못 받은 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고 예. 이런 상황에서 가스공사가 그래도 장부상으로는 돈을 벌었으니까 배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시선이 곱지 않을 테고 그래서 이번에는 배당을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주주들은 그러나 이익이 났으면 배당을 해야지 그럼 미리 말을 하든가 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장부상으로만 이익이 나고 미수금이 늘었을 때도 배당을 했었는데 예. 왜 올해는 안 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얘기를 진작 작년 가을쯤에 우리 올해는 배당 못합니다. 내년 초에는 뭐 이런 얘기를 미리 좀 해놨으면 어찌어찌 좀 됐을 텐데 뻔하게 나온 논란이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렇게 돼서 좀 불편하겠네요. 네, 그런 아무튼, 측면이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이렇게 그 회계장부 적는 방식은 전 세계 가스공사들은 다 이런 겁니까? 왜 좀 독특한 방식처럼 느껴지네요. 네, 이게 굉장히 독특한 방식인데요. 이게 가스공사가 이렇게 적는 것도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예. 이 가스공사가 수도권에 도시가스를 처음 공급한 게 1980년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가스요금을 고정 원료비제라는 걸 바탕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내내 고정된 가격에 가스를 수입해온다 이렇게 가정하고 예. 가스요금을 정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나 가스 가격이 요동치면 적자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또는 또 싸게 사오면 흑자도 커졌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때 문제가 됐던 거는 IMF 때 워낙 환율이나 가스 가격이 요동치니까 적자가 엄청나게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IMF 직후에 1998년부터는 2개월 간격으로 원료비를 가스 가격에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라는 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은 바꾼다 이제. 네. 항상 고정이 아니라. 네, 그게 원칙인데 예. 문제는 현실에서는 이 원칙이 그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연료비 연동제라는 걸 도입하면서 비상시에는 연동제를 유보할 수 있다라고 예외 규정을 뒀는데 가스값 오르는데 다음
몇 달 후에 총선이면 안 오르고 뭐 그런다는 거죠. 이게 언제가 비상이냐.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상 정부 마음인 거고. 그래서 요즘처럼 좀 경제도 어렵고 가스 가격 치솟았을 때는 연동제를 일시정지하는 대신에 정부가 일시정지 버튼 이거 안 눌렀으면 네. 가스공사가 가스요금 올려서 받았어야 되는 돈이니까 미수금 이렇게 적겠다라는 게 가스공사의 논리인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수금으로 받아놓은 돈,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해 주셨듯이 100원에 사와서 110원에 팔아야 되는데 정부가 못 올리게 해서 50원? 50원만 네. 받고 팔아서 60원은 나중에 받을 미수금입니다라고 했던 그 이 미수금. 네. 그거는 가스요금 올려서 언젠가 받아야 될 텐데 언제 받아요 그거? 이게 나중에 가스 가격이 안정이 되고 또 정부가 다시 연동제 일시정지 눌렀던 거 재생 네. 버튼을 누르면 이때 예.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면 원료비가 떨어졌으니까 가스요금 내려야 되는데 가격을 안 내리는 대신 여기서 난 이익으로 미수금을 갚아 나가는 거죠. 예. 아무리 그래도 이거 들어오지 않은 현금을 적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말이 안 되는 얘기도 아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 만드는 회사가 배 한 척 팔면 그거 만들어서 실제 돈을 다 받기까지 3년이 걸린다고 해도 네. 한 번에 가계부에 돈 받았을 때 적는 게 아니라 이걸 아하. 몇 조각으로 나눠서 꾸준히 적잖아요. 실제로 돈 안 받았더라도 네, 배 만들고 있으니까 주긴 주겠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 그렇게 안 적으면 가계부가 너무 들쭉날쭉해지니까요. 음흠.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도 우리도 지금 돈 안 받았지만 어차피 아. 받을 돈이다. 라고 하고 적고 있고 네. 그래서 돈은 안 들어왔는데 흑자 났고 그러나 그 상태에서 배당을 한다 못한다 논란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이게 왜 그랬는지는 알겠고 비상할 때는 또 안 올릴 수는 있는데 항상 이러다 보니 정부 바뀔 때마다 왜 우리가 올려고 욕 먹어야 되느냐 하는 정부들이 항상 나오죠. 맞습니다. 지난 정부가 안 올린 건데 뭐 이러면서 어려운 건 알겠는데 지금은 지켜보자 뭐 이런. 그러게요. 한국전력, 한전도 비슷한 상황일 텐데 전기요금 못 올리고 원가는 더 들었고. 네. 근데 거기는 또 다르게 한다면서요. 네, 이 한전은 그냥 적자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은 사실은 2021년에야 연료비 연동제라는 걸 도입해서 상황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네. 물론 여기도 뭐 연동제가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는데 가스공사만 이렇게 하는 건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가스공사 쪽에 좀 물어봐도 정확한 답은 못 얻었는데요. 예. 다만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됐던 그 98년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전에 직전에 가스공사 적자가 너무 심하다는 것 때문에 연동제가 도입된 거다라고 배경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연동제를 했는데 IMF 직후라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가스요금도 많이 올릴 수는 없었겠죠. 네. 그런데 적자 때문에 정책을 연동제로 바꾼 거니까 또 갑자기 정책까지 바꿨는데 적자를 계속 내는 거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부상으로도 흑자를 만들려고 나오는 일종의 꾀가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이 좀 가장 설득력이 있고 이런 방식이 10년 넘게 굴러오다 보니까 지금처럼 미수금이 불어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정부도 이거 미수금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는데 이미 많이 쌓여 있는 거를 한 번에 손실 처리하면 혼란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예. 이것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올려야 사람들이 좀 덜 쓰지 않겠습니까? 연료비가 비싸졌는데도 요금을 안 올리면 더 많이 그러니까 아끼지 않을 거고 그러면 수입을 줄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아끼면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무역 적자도 쌓이고 그러다 보면 환율 올라서 또 가격은 또 오르게 되고 우리 맞습니다. 원화로는 이게 안 올리는 게 악순환인데 제가 운동 안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뭐. 에이, 다음에 타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쌓여가는. 박 작가님, 네. 인천공항 면세점 얘기 좀 해주세요. 뭐가 네. 이슈예요? 지금 면세점 운영할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중국 면세업체가 우리도 해보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면세업체들한테는 매우 신경이 쓰이거든요. 왜냐하면 인천공항 면세점의 매출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들한테 나오는 건데 네. 인천공항에 중국 면세업체가 입점을 하게 되면 중국 관광객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업체보다는 자기네 나라 업체로 가지 않겠느냐. 그럼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뺏기게 된다. 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면세업체들이 지금 이만큼 성장을 한 게 중국 관광객들 특히 한 번 살 때 비싼 거 아주 많이 사가는
이른바 큰손들 역할이 컸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귀국할 때 사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또 요즘 중국 정부 기조가 애국 소비예요. 다른 나라 상품 쓰는 걸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지만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한국에 왔다가 중국 돌아가는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갈 때 네. 중국 면세업체를 이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면세점을 인천공항에 허용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게 한국 면세점들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그러면 좋은데 네. 근데 또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의 허브 공항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또 대놓고 또 들어오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특히 심사 과정에서 이게 누가 뽑히는 거냐 하면 굉장히 거치게 말씀드리면 그냥 임대료 많이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업체가 뽑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신들은 중국 업체니까 안 돼요 할 만한 명분도 없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 들어오는 중국 면세 업체가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1, 2위 업체가 세계 2, 3위인데 네. 2, 3위 업체 매출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음. 그러면 임대료를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또 올해부터 달라지는 게 뭐냐면 작년까지는 면세점이 고정 임대료를 냈습니다. 예. 한 달에 얼마 음흠. 이렇게 냈었는데 코로나 때 여행객들이 안 오는데 매달 고정 임대료를 내려고 하니까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바꿔주세요라고 했는데 매출의 몇 퍼센트 이렇게 했겠군요. 그럼. 그렇게 바꿔달라고 했으나 그렇게는 안 바꿨고요. 여행객 한 명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네. 나중에 월에 얼만큼 나갔는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변동이 되는데 예.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요 앞으로. 예. 그런데 그 많이 는 관광객들이 중국 면세점만 갑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면세업체들 입장에서는 임대료는 높아지게 되죠.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여튼 하니까. 공항 전체 관광객 숫자에 따라 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면세점을 다 이용하는 건 아닐 거고요. 아이고. 그런데 매출은 중국 면세점에서만 발생을 하게 되면 임대료는 아하. 많이 내고 매출은 안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중고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을 그래서 하겠네요. 임대료를 높게 써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임대료 높게 썼다가 나중에 승자의 저주, 상처뿐인 영광을 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면세점 업계는 또 이게 골치 아파졌네요. 네. 네, 경제 콘서트 신청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뵙게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